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피 흘리는 산삼. 금강산 어느 깊은 골에 20년 고개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고개에 얽힌 전설입니다. 때는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뒤엎고 정변을 일으켜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웠을 무렵인데, 고려의 충신 하나가 뒤바뀐 세상에 살기를 포기하고 금강산 깊은 골로 숨어 들었습니다. 이 충신이 아내와 함께 자식도 없이 인적 끊긴 골짜기에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어느 날, 구름 속에서 호련히 백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이 깊은 골에 숨어들어 자리를 잡았는가? 나라가 망한지라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어서 인적 끊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새 나라가 섰는데 어느 곳인들 이성계 땅이 아닐까? 뜻은 갸륵하다만 이 자리는 그대 같은 속인이 있을 곳이 아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거라. 노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왕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선 마당이라 새삼 자리를 옮길 마음이 없었지요. 그래 계속 그곳에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던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 꽃 좀 봐요. 꽃에 푸른빛이 나네요. 남편이 가서 보니 말로만 듣던 동삼이었습니다. 동삼은 어린아이 모양처럼 생긴 산삼이지요. 이게 웬 보물이냐 싶어서 괭이로 동삼을 캐는데 어쩐지 아내의 몸에 소름이 돋으며 마음이 자꾸 캥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만둡시다. 어쩐지 겁이 나는군요. 그만두다니, 이 값진 보물을 눈앞에 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괭이질을 계속했습니다. 괭이 끝에 차츰 드러나는 흰 뿌리를 내려다보던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저 피 좀 봐요. 살펴보니 동산 뿌리에 붉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 자욱한 구름이 일더니 지난번에 보았던 백발 노인이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내 신성한 몸에 감히 새붙이를 대다니! 천벌을 받으리라! 부부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살려만 주십시오. 너희가 진정으로 뉘친개냐? 예, 물론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다면 한 가지 살아날 방도가 있느니라. 말씀만 하소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뿌리와 함께 꽃이 이미 시들었으니 앞으로 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말고 저 아래 샘물을 길러다 부어주어라. 20년이 차면 뿌리가 다시 살고 아울러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을 마친 백발 노인은 지난번처럼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지성으로 물을 길러다가 꽃이 시든 동삼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언 20년 세월이 흘렀지요. 물론 부부도 그동안 백발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20년째 되던 날 시들어 있던 꽃이
다시 활짝 피어나며 푸른빛을 내뿜었지요. 여보, 드디어 꽃이 살아났어요. 부부는 기뻐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늙어서 포기했던 아내의 몸에 그날로 아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물론 부부의 모습도 2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부부가 20년 세월을 하루같이 오르내린 고개가 지금도 20년 고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혼자서 절을 지은 어린 목수. 금강산에 세운 여러 건축물들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과 솜씨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양사 앞들에 약사전을 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광과를 등에 업고 언제나 세도가 등등한 정양사의 늙은 중이 아랫마을 농부들을 찾아가서 당장 약사전을 짓는 일에 나오라고 을러맸습니다. 때는 한창 봄철이라 땅을 묵힐 일이 걱정된 농부들은 저마다 바쁜 고비나 좀 넘기고 보자고 간청했지요. 신령한 부처님을 섬기는 일인데 무슨 잔말이 이리도 많은고? 늙은 중은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의 엄한 벌을 받지 않으려거든. 두 말 말고 내일 당장 절로 올라오시오. 늙은 중은 농부들을 위협하고 나서 도끼를 풍기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중은 절마당을 서성거리며 아랫마을 농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귀엽게 생긴 아이가 목수 행장을 짊어지고 정양사 앞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 늙은 중은 아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저희 마을 어른들한테 약사전을 지으려고 했다기에 그 일을 제가 맡아 하려고 왔습니다. 뭐라고? 어른들은 모두 어디 가고 내가 왔느냐? 늙은 중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금세 눈살이 꼿꼿해졌습니다. 한창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어른들이 어떻게 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을 어른들을 대신해서 약사전을 지을 테니 어서 일감이나 주십시오. 늙은 중은 그만 어처구니 없어 호령을 했습니다. 이 녀석! 그 일을 장난으로 여기느냐? 제가 비록 솜씨는 없지만 맡겨만 준다면 힘껏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늙은 중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돌하게 대답했지요. 늙은 중은 어안이 벙벙하여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늙은 중의 머릿속에 갑자기 엉큼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그래. 늙은 중은 흉물스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내 뜻이 그렇다면야 어디 한번 해봐라. 하지만 약사전을 짓지 못할 때엔 부처님께 아뢰어서 너희 마을 땅을 몽땅 우리 절의 땅이 되게 할 테다. 그래도 좋으냐? 농부들의 기름진 땅을 빼앗지 못해 늘 냉가슴을 앓고 있던 중은 마침 좋은 트집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둘러 목수 행장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는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다가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늙은 중은 그만 어이가 없어 아이를 불러들여 따졌습니다. 넌 어째서 약사전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밖으로만 쏘다니기만 하느냐? 그러자 소녀는 싱글벙글 웃더니만 참 좋은 경치도 있더라며 늙은 중더러 자기와 함께
내일 배군대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예끼 이 녀석! 약사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웬 허튼 수작이냐? 늙은 중은 버럭 화를 냈지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이는 여전히 밖으로 나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절의 여러 중들 사이에서 알콩달콩 쑥떡 공론이 벌어졌습니다. 철없는 아이에게 큰 절간을 짓게 허락해 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중도 있었고, 약사전은 짓지 못하게 되었어도 농부들의 땅을 몽땅 빼앗게 되었으니 오히려 화가 복이 된 것이라고 좋아하는 중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다음 날부터 아이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마당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하는 일이란 아름들이 나무를 하루 종일 토막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이는 자기가 잘라놓은 나무 토막을 세어보기 시작했지요. 한참 개수를 세고 난 소년은 머리를 한번 갸웃하더니 다시 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중이 나무 토막은 왜 자꾸 세어보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이는 나무 토막 하나가 없어졌다면서 주위에 도적이 있는데 어떻게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있던 젊은 중이 나무 토막을 자기가 치워놓으라며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무만 자꾸 자르는 것 같아서 목짐감으로 슬며시 하나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 나무 토막은 쓰지 않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까닭인즉 벌써 그 나무 토막에는 잡스러운 것이 묻었다는 것이었지요. 아이가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나무를 토막내는 줄로만 알았던 늙은 중은 그제야 새로운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나무 토막이 없어도 집이 될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쌓아놓은 나무 토막 더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지런히 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놓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주워 올리는 대로 크고 작은 토막들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약사잔을 세웠는데 젊은 중이 치웠던 나무 토막은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토막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맞물려 놓았습니다. 약사전을 다 지은 다음 칠까지 하고 나니 구조와 수법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정묘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더욱이 들보도 쓰지 않은 건물 지붕 한가운데에 큰 바위돌을 연꽃 모양으로 다듬어서 모자처럼 척 얹어놓은 대단함에 놀라지 않는 중들이 없었지요. 중들은 아이의 뛰어난 솜씨에 탐복하며 모두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래, 넌 어디서 이런 신비한 재간을 배웠는고? 늙은 중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한테 무슨 특별한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망군대에 올라가 사방 둘레를 보니 육각집이 떠올랐고 백군대에 올라가니 긴 추녀가 생각났습니다. 또한 중양성의 저녁 노을빛을 구경하며 단청색을 골랐고 구령폭포의 장엄함을 보면서 대담함을 배웠습니다. 그제야 중들은 아이가 처음에 부지런히 산청 구경을 다닌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잔을 훌륭히 지어놓은 아이는 중들의 감탄 소리를 뒤로한 채 행장을 꾸려가지고 마을로 시엉시엉 돌아갔지요. 전설에 의하면 소녀는 용왕의 아들이며 용왕의 명령으로 약사전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향대의 전설. 옛날 육화암 부근의 어느 마을에 호가라는 젊은이가 매향이라는 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호가는 매왕이와 함께 봄이 오면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길쌈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매양이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앓기 시작하더니 여러 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호가는 정성을 다해 매양이를 간호했습니다. 옥류동 골짜기에 이름난 백도라지와 참나물, 참두릅을 따다가 맛있는 찬을 만들어 주어도 매양이는 어느 것 하나 입에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매양이가 하루는 삼치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가는 그 길로 동해의 이름난 포구인 장전바다로 갔습니다. 포구에 이른 호가는 어부들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삼치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삼치랑 고기는 입맛을 돋구는 데야 덧없이 좋은 고기지. 한데 그 고기는 6월에 가야 잡히니 이거 참 야단이군. 어부들은 매우 딱해하며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때는 5월이라 삼치가 잡히려면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은 호가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리더라도 삼치를 꼭 잡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호가는 그날부터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노젓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낚시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 달이 다 지나갔지요. 호가는 어부들의 배 한 척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 노를 저어 나가는데 뱃전에서 푸들적 푸들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려다 보니 배 밑에 물고기 떼가 욱실욱실했지요. 낚시를 던지기 바쁘게 팔뚝만한 고기가 계속 물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치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가는 삼치떼를 찾아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그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물결을 높이 일으키며 뒤척이기 시작했지요. 호가가 탄 배는 사나운 물결에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휘말리며 위태롭게 대똑거리다가 그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호가는 노를 움켜쥐고 물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운이 다 빠진 호가는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지요. 한편 매양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을 뒷산의 높은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바다를 보면서 그리운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내려올 생각마저 잊고 아예 그 자리에 굳어져 버린 듯 눌러 앉아서 어둠에 잠긴 먼 바다를 굽어보곤 했지요. 그런 매양이를 불쌍하게 여긴 산짐승들은 매양이 옆에 나무 열매를 물어다 놓아주었습니다. 두견이를 비롯한 금강산의 새들은 매양이와 밤새껏 친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매양이는 비록 말 못하는 짐승들이지만 자기를 위해 주는 마음이 갸륵하고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가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용왕은 머리를 끄덕이며 과연 남매 간의 우애가 깊기 그지없구나. 내 너를 도와줄 테이니 아무 걱정 말라. 하고 나서 수정궁 앞으로 삼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삼치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모두 벌벌 떨며 꿇어 엎드려 머리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들어라. 이 젊은이의 갸륵한 행동에 너희들의 죄행을 견주어 볼지어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다툼질만 소란스럽게 하여 그 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겠느냐? 용왕은 엄하게 삼치들을 꾸짖었습니다. 내 너희들에게 마지막 소생의 길을 줄 테이니 명심해 들어라. 너희들은 이 젊은이의 누이 동생 병을 고쳐주기 위해 이제 곧 금강산에 갔다 와야겠다. 용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삼치들은 머리를 주걱거리며 일제히 목청을 합쳐 외쳤습니다. 분부대로 하오리다. 며칠 동안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지내던 호가는 용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를 탄 호가는 삼치들의 호의를 받으며 용궁을 떠났지요. 몇천 길 물속이련만 삼치떼가 앞에서 바닷물을 쫙쫙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자 호가가 탄 거북이는 잔잔한 물 위로 두둥실 떠올랐지요. 그들이 한창 무틀 향해 헤엄쳐 내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나운 돌고래 떼가 하얗게 물거품을 일으키며 달려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삼치들이 지느러미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우고는 와와 고함을 지르며 돌고래 떼를 맞받아 내달렸습니다. 수백 마리나 되는 삼치들의 기세에 눌린 겁 많은 돌고래들은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치더니 어디론가 냅다 꽁무니를 빼버리고 말았지요. 거북이는 다시 방향을 잡고 쏜살같이 헤엄쳐 내달렸습니다. 호가가 머리를 들어 눈앞을 바라보니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우려시 안겨왔습니다. 호가는 알섬에 잠깐 들려 숨을 돌렸지요. 그러고 나서 금강산을 정겹게 바라보며 장전폭으로 나오니 한낮이 되었습니다. 호가가 모랫불에 내리니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껑충껑충 달려왔지요. 육화한 마을 뒷산에서 사는 낯익은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호가 앞으로 다가와서 넙죽 꿇어 엎드렸지요. 어서 올라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슴을 만나고 보니 호가는 매양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매양이한테로 달려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거북이와 헤어지기도 아쉽고 삼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이 울고 번개가 지면서 사나운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순간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거북이와 삼치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에 멍하니 서 있는 호가를 번쩍 등에 태운 사슴은 나는 듯이 내달려 육화한 마을 뒷산에 이르렀습니다. 사슴의 등에서 뛰어내린 호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누이 동생 매양이가 동해 바다를 굽어보며 부처처럼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양아! 오빠! 오누이는 반갑게 외치며 마주 달려나갔습니다. 매양이는 호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매어 흐느꼈지요. 한동안 반가움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던 호가와 매양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웅덩이 안에서 거북이와 삼치들이 뒤섞여 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호가는 용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매양이의 손목을 잡고 웅덩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삼치들이 저마다 꼬리를 치며 웅덩이 가장자리로 헤엄쳐 나왔지요. 그런데 삼치들한테서 이상한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 향기를 맡은 매양이는 금세 정신이 맑아지고 메스꺼리던 속도 대번에 쑥 풀려 내려가고
온몸에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매양이는 웅덩이 안에서 툭툭 꼬리를 치는 삼치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지요. 삼치들아, 정말 고맙구나. 내 병은 이제 다 나았으니 어서 용궁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삼치들은 용왕의 명을 어길 수 없너라며 떠들썩했습니다. 호가는 비록 보잘것없는 물고기지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매양이의 마음씨가 갸륵하기만 했습니다. 삼치들아,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우리 매양이의 병이 다 나았으니 너희들은 아마도 용왕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다. 호가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삼치들을 굽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와 삼치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그것이 큰 걱정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 땅이 드렁드렁 울리게 천둥이 치더니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위 웅덩이 물이 넘쳐나면서 골짜기에 큰 물을 이루었고 그 물줄기를 따라 거북이와 삼치들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서 산짐승들이 달려나오고 두견이를 비롯한 산새들도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왔습니다. 산새들은 호가와 매양이의 머리 위에서 음방울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소리에 맞추어 사슴과 사냥, 노루들이 덩실덩실 흥겨운 춤판을 벌였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매양이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로 나가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 바위 봉우리를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있던 곳이라는 뜻에서 망향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꼬리 빠진 호랑이. 옛날 이야기에서 보면 호랑이는 토끼에게 많이 속고 당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배가 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산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토끼란 놈이 바위 아래서 꼬박꼬박 졸고 있구나. 호랑이는 살금살금 기어가서 앞발로 토끼를 끼워놨습니다. 이놈아, 꼼짝 마라. 호랑이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전 아무 죄도 없는걸요. 토끼는 벌벌 떨면서 몸부림을 쳤지요.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떡 벌리면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지금 나는 배가 고프다. 내 뱃속에서 꼬르르 꼬르르 하는 소리를 너는 못 듣냐? 너를 잡아 잡수시겠다는 소리다. 호랑이는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난 이래봬도 꾀돌이 토끼인데 호락호락 내가 죽을 줄 알아? 호랑이한테 12번 물러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어. 꽤 많은 토끼는 뾰족한 꾀 하나를 생각해 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좋은 수가 있어요. 제가 호랑이 아저씨의 배를 항아리만하게 해드리겠어요. 저 같은 걸 잡수셔봤자 배가 고픈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랑이 아저씨,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꾀돌이 토끼는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배를 항아리만하게 채워준다고? 호랑이는 귀가 쏠깃해서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토끼는 떡 모양으로 생긴 차돌 3개를 주워왔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이 떡을 구워서 드릴 테니 빨리 마른 나무를 가져오세요. 빨리요. 이 녀석아, 그건 차돌맹이가 아니냐? 안 속는다, 안 속아. 호랑이는 눈을 부릅 떴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지요. 차돌 떡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면서 놓고 간 거예요. 햇볕에 깡깡 말라서 돌멩이처럼 단단하지만 불에다 구우면 말랑말랑해져요. 정말이에요, 호랑이 아저씨. 그래?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구워봐라. 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구나.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는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토끼는 불을 피워놓고 차돌을 불에 굽기 시작했지요. 토끼야, 언제 다 익느냐? 먹고 싶어 죽겠구나. 호랑이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다 익었어요. 이 녀석아, 다 익었으면 냉큼 꺼내란 말이야. 호랑이 아저씨, 떡을 잡수시려면 김칫국이 있어야 해요. 제가 마을에 가서 김칫국을 얻어올게요. 떡을 그냥 잡수시면 체해요. 그래? 그럼 빨리 다녀오너라. 어서 빨리!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살았다. 바보 같은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토끼는 다시 산으로 올라와서 나무 뒤에 숨어서 호랑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온다? 에이, 모르겠다. 배가 고파서 더 못 참겠다. 호랑이는 차돌멩이 하나를 꺼내어서 입속에다 넙죽 넣고 깨물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내 이빨 3개나 빠졌구나. 아이고.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요놈 토끼란 너 두고 보자. 만나기만 하면 꼭 복수를 할 테다. 호랑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꾀돌이 토끼는 바보 호랑이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호랑이를 만났으니 어떻게 할까? 달아날 수도 없고. 토끼는 머뭇머뭇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시치미를 딱 떼고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윤호, 너 잘 만났다. 오늘은 너를 놓아주지 않고 잡아먹겠다. 호랑이 아저씨, 차돌떡 맛있게 잡수셨어요? 이놈아, 그 차돌떡 때문에 내 이빨이 빠졌어, 이놈아. 호랑이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김칫국을 마시면서 잡수셔야죠. 전 호랑이 아저씨에게 갖다 드리려고 마을로 김칫국을 얻으러 갔다가 개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토끼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잔소리 말고 빨리 죽을 준비나 해라. 호랑이는 토끼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참새고기 잡수어 보셨나요? 이놈아, 날아다니는 참새는 내가 무슨 재주를 잡아먹어?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호랑이 아저씨, 오늘은 제가 참새고기를 실컷 잡수시게 해줄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저기 대나무 숲에 가면 참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놈아, 대나무 숲에 가서 어떻게 참새고기를 먹느냐? 참새고기가 맛있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다만. 바보 호랑이는 참새 고기가 먹고 싶은지 토끼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대나무 숲에는 참새떼들이 제잘거리고 있었지요. 참새들이 아주 많이 있구나. 참새를 본 호랑이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아저씨는 눈을 꼭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앉아 계세요. 제가 참새를 쫓을 거예요. 참새들이 호랑이 아저씨의 입이 동굴인 줄 알고 숨으려고 들 거예요.
오냐 오냐, 토끼네 생각이 그럴듯하구나. 어서 가서 참새를 쫓아라. 바보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입을 떡 벌리고 앉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눈을 뜨면 안 돼요. 참새가 무서워서 달아나요. 이놈아,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참새나 쫓아라. 아, 꾀돌이 토끼는 대나무 숲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툭탁 툭탁 후두둑 후두둑. 대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와 참새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호랑이는 옳지. 이번에는 토끼 녀석이 참새들을 쫓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호랑이는 참새가 제 입속으로 날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참새는 한 마리도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툭탁 툭탁 펑 빵. 불길에 대나무 마디가 터지는 소리가 총소리 같았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불이다 불이야. 또 속았구나. 아이고 분해라. 볼기짝을 빨갛게 된 호랑이는 다리야 나 살려라 하면서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영영 죽겠지. 토끼는 또 깔깔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찬바람이 싱싱 부는 날 호랑이는 또 토끼를 만났습니다. 이놈아, 꼼짝 마라. 이번에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내 놈 말은 안 믿는다, 이놈아. 내 엉덩이가 원숭이 불기작처럼 빨갛게 되었다, 이놈아. 이 망할 놈아. 호랑이는 토끼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제가 참새를 쫓고 있는데 나무꾼이 와서 대나무 숲에다가 불을 놓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왜 호랑이 아저씨를 해치겠어요. 이번에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드릴게요. 산속에서만 살아온 호랑이는 물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물고기를 먹어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호랑이는 슬그머니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절 따라오세요. 강으로요. 강물은 꽁꽁 흐르는데 거긴 뭐하러 가는 게 있냐? 호랑이 아저씨, 물고기는 강물에서 살지 않아요. 제가 얼음장을 깨 드릴 테니 호랑이 아저씨는 강물에다가 꼬리를 푹 담그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은 감아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가물치, 붕어, 잉어, 장어, 물고기들이 호랑이 아저씨의 꼬리에 달라붙을 거예요. 물고기들이 꼬리를 붙잡으면 무거워져서 몸이 자꾸 얼음장 속으로 끌려 들어갈 거예요. 그때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호랑이 아저씨의 꼬리를 붙잡고 얼음장 위로 나올 거예요. 그래. 그렇게만 된다면 물고기를 실컷 먹겠구나. 어디 한번 해보자. 토끼는 돌멩이로 얼음장을 깨고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얼음 구멍 속에다 꼬리를 담그고 쭈그리고 앉아서 눈을 감고 물고기들이 꼬리에 달라붙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추워라.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호랑이 아저씨, 추워도 참으세요. 호랑이 아저씨, 저는 마을로 가서 간장이랑 고추장이랑 얻어올게요. 오냐 빨리 오너라. 전번처럼 거짓말을 하면 넌 죽을 줄 알아라 이놈아. 어이구 추워라. 염려 마세요. 물고기는 고추장, 간장을 찍어서 잡수셔야 해요. 저번에 차돌떡처럼 혼자 잡수시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꼭 기다리세요. 오냐 그래라 그래.
마을로 고추장, 간장을 얻으러 간 토끼는 돌아오지 않고 강물 속에서는 꼬리를 자꾸 잡아당겼습니다. 강물 속에 잠긴 호랑이의 꼬리는 강물과 함께 얼어붙었지요. 옳지. 토끼란 놈 말이 옳구나. 물고기들이 꼬리에 달라붙으니까 꼬리가 빠지는 것 같고 무거워지는구나. 물고기들이 자꾸 내 꼬리를 잡아당기는구나. 어휴, 좋아라. 어디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호랑이 꼬리가 쑥 빠졌습니다. 호랑이는 얼음 위에 벌렁 나동그러졌습니다. 아이고, 또 속았구나. 내 꼬리는 어디로 가서 찼누? 아이고. 바보 호랑이는 꾀돌이 토끼를 붙잡으러 온 산속을 싸돌아 다녔지만 꾀돌이 토끼는 이미 먼 곳으로 도망쳐버리고 없었습니다. 나무단에 묶인 호랑이. 옛날 옛적 사람이 짐승들과 말하던 그런 옛날, 함경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서 돌쇠라는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었답니다. 단오 명절도 가까운 어느 날, 돌쇠는 그날도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수림 속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와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이따금 들려올 뿐 나무꾼도 포수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짐을 거의 다 하였을 무렵 갑자기 큰 바위 뒤에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어슬렁어슬렁 돌쇠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토생원이 마침 눈을 떴지요. 호랑이를 보자 깜짝 놀란 토끼는 어쩔 줄 몰라 눈이 동그래서 바르르 몸을 떨다가 무슨 좋은 궁리가 떠올랐는지 돌쇠에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눈짓을 하고는 숲속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돌쇠는 나무를 묶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궁리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돌쇠는 호랑이 앞에 다가서며 호랑이 형님 아니요. 어디 갔다 이제야오. 하고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돌쇠의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랑이는 내가 지금 사흘 동안이나 굶고 다니는 판인데 잘 되었다. 하고 돌쇠를 개걸스레 쳐다보았습니다. 사방은 울창한 살림뿐 돌쇠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지요. 형님,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오. 그러면 내 이 은혜를 평생 두고 있지 않으리다. 내 사정도 딱 하나.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나 그 생긴 모양이 무서운 데다가 며칠 동안 굶은 터이라 당장이라도 와락 덮칠 듯한 태세였습니다. 숲속에 숨어서 이것을 보고 있던 토끼는 위험에 처한 돌쇠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호랑이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길다란 귀를 쫑긋쫑긋 흔들거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이궁리 저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를 노리고 으르렁거리던 호랑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점 다가들어왔습니다. 이때 숲속에서 갑자기 이봐 정가, 자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게 그 호랑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주춤해진 호랑이는 말소리가 나는 숲속을 돌아다 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숲속에서 총 같은 것이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차, 포수가 틀림이 없군. 하고 생각한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 얼결에 나무단 뒤에 얼른 숨었습니다. 그제야 돌쇠는 토생원의 묘한 꾀를 눈치채고 예, 저 포수님, 아니올시다. 하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예, 제가 찍어 놓은 나무올시다. 하고 대답하자 나무라. 그럼 좋아. 어물거리지 말고 어서 그걸 지게에 싣고 떠나거라. 예, 포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제 지게에 실습니다. 하면서 돌쇠는 호랑이에게 호랑이 형님, 아무래도 보수님이 형님을 보신 모양이구려. 내가 나무를 싣겠으니 죽은 듯이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잘못하다가 오늘 욕을 단단히 보겠습니다. 하고 호랑이를 생각하는 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금을 박아 놓았습니다. 돌쇠, 그저 살려만 주게. 그러면 내 절대로 자네를 해치지 않겠네. 하며 액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지게 위에 실은 나무단 사이에 끼어들어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토생원의 호통이 또 들려왔습니다. 종가, 나무를 다 실었어? 아, 예. 그러면 그것을 밧줄로 단단히 묶게. 하고 또 호령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을 때 토생원은 숲풀 속에서 나와 지게가 있는 대로 가까이 왔습니다. 호랑이 아주버니 아니세요? 그래, 이 포수에게 그렇게도 꼼짝 못하시우? 원비련도 하시지. 하면서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발악을 했으나 이미 꽁꽁 묶인 몸이라 소용없는 짓이었죠. 늙은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해서 온 산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우리 같은 약한 짐승들과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을 해치는 저런 큰 놈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쉽게 잡아치울 수 있군요. 토생화는 돌쇠와 힘을 모아 큰 일을 한 자랑을 안고 숲속으로 깡충깡충 사라지고 돌쇠는 산채로 잡은 호랑이를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구경시켜주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막 지게를 메고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은사다리, 금사다리. 금강산 비로봉 어느 깊은 골짜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9살 난 어린 동생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으며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기둥처럼 믿고 정을 나누며 다정하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누나는 뜻하지 않는 병에 걸려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사랑하는 누나를 붙들고 슬피 울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백악마을에 사는 의원 할아버지가 와서 누나의 병은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한 강줄이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개수나무 열매? 동생은 달나라가 아무리 멀어도 기어이 가서 누나의 약을 구해오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오겠노라며 거짓말로 누나를 안심시키고는 비롱봉 꼭대기를 향해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비로봉 꼭대기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달나라까지 갈 일이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동생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하루 종일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어느덧 밤하늘에 하나 둘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자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동생은 너무나 무서워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하고 환상을 올렸습니다. 하늘에서 눈부시게 새하얀 사다리 하나가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고운 물병을 가슴에 꼭 그러하는 선녀 하나가 사뿐사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녀가 땅 위에 상큼 내려서자 은사다리는 어느새 하늘로 거쳐 올라가 버렸습니다. 선녀는 물병을 안고 사뿐사뿐 골짜기 아래로 걸어 내려왔지요. 한참 뒤에 물을 떠 가지고 온 선녀는 동생이 숨어있는 바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자그마한 바위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부드러운 빛깔을 내는 돌멩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더니 돌멩이를 들어 하늘에 대고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사다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녀는 손에 쥐고 있던 신기한 돌멩이를 바위 구멍 속에다 다시 집어넣고 나서 금사다리를 밟으며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선녀가 다 올라갔는지 금사다리가 주르르 거쳐 올라갔지요. 신기한 일을 눈앞에서 본 동생은 무서움도 있고 바위 뒤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위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선녀가 두고 간 돌을 끄집어 내어 보았지요. 그것은 7가지 고운 빛깔이 한데 어울려 아롱아롱 빛나는 큰 구슬이었습니다. 달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된 동생은 너무나 기뻐서 구슬을 꼭 끌어안고 볼에 비볐습니다. 동생은 선녀가 하던 대로 구슬을 하늘에 대고 비추었지요.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자르릉 하며 금사다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동생은 재빨리 금사다리를 잡아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지요. 한편 병석에 누워있던 누나는 약초캐로 간다면서 떠난 동생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초롱불을 켜 들고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나는 비로 본 골짜기를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며 동생을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불렀지요. 하지만 누나의 애절한 목소리를 수풀이 삼키고 바람이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동생은 개수나무 밭으로 달려가서 조롱박처럼 생긴 열매를 한 강줄이 따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개수나무 밭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였지요. 사람이 달에 올라왔다는 것을 달나라 왕이 알고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성미가 아주 급한 달나라 왕은 사람이 한번 밟았던 사다리를 신선히 다시 쓸 수 없노라면서 하늘가에 세워두었던 사다리 2개를 지팡이로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은사다리와 금사다리는 수천 수만 개의 바윗돌로 부서져 꽈르릉 하고 비로 본 꼭대기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나라 왕은 동생을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그러고는 엄한 눈길로 동생을 한동안 노려보고 나서 어쩐 일로 달나라에 오게 되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달나라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개수나무 열매를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동생 말을 듣고 난 달나라 왕은 그제야 노여움이 풀린 듯 몹시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이처럼 극진한 남매 간의 우애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노라. 내 이런 줄도 모르고 성급히 은사다리와 금사다리를 모두 깨뜨려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깊은 후회에 잠겼던 달나라 왕은 잠시 뒤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없구나. 용마라도 한 필 내줄 터이니 그걸 타고 어서 누나한테 내려가거라. 이리하여 동생은 용마의 위에 올라앉아 비로봉을 향해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달나라는 아득히 멀고 먼지라 용마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꼬박 보름이 걸렸습니다. 동생을 애타게 부르며 목 놓아 슬피 울던 누나는 끝내 그리운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죽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초롱불만은 그대로 켜져 있었는데 그 불은 신기하게도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아름다운 꽃 한 송이로 변했지요. 누나를 목 놓아 부르며 울고 또 울던 동생은 나중에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초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로지 금강산에만 피어납니다. 이 꽃은 동생을 만나기 전에는 비로봉 골짜기를 떠날 수 없고 또 떠날 데도 없는 누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은사다리와 금사다리가 부서져 내릴 때 바윗돌로 변해 비로봉 꼭대기에 두 갈래로 쭉 쏟아져 내린 돌줄기들은 아직도 옛 이름 그대로 은사다리, 금사다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호러미 산성. 전라북도 순창읍에서 전라남도 담양으로 통하는 큰 길을 따라 한참 가노라면 호러머니 산성이라고 부르는 산성이 바로 옆에 보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인공으로 쌓은 것인지 자연적으로 된 것이라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된 성이지요. 울퉁불퉁 삐어져 나오는 돌 하나 볼 수 없고 위로는 판판하게 손으로 다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근처의 사람들은 장가를 들거나 시집을 갈 때면 산성 앞길을 버리고 일부러 이 성을 돌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산성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산성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이 순창 고을에 신씨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가문의 규수로 뛰어난 미모와 훌륭한 부덕으로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상의 몸이 된 신씨 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문을 닫아 걸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슬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아지 청춘이요 절세의 미인인 그에게는 여러 사람의 권고와 갖가지 유혹이 있었으나 걔가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갖지 않고 청춘의 꽃다운 시절을 깨끗하게 그대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설씨라고 하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재산도 있고 세력도 가진 이름 있는 선비로 그 역시 일찍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있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처지였으므로 봄절 있고 아름다운 신씨 부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씨는 신씨 부인에게 은밀히 매파를 보내 혼인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매파는 신씨 부인의 준엄한 책망만 받고 멀쑥해서 물러나왔습니다. 청혼을 받은 신씨는
자신의 굳은 정절에 흠점이나 된 듯 심한 모욕을 느꼈지요. 명망 있는 선비의 위신도 돈 많고 재산 있는 양반의 권세로도 자기의 절개를 지키려는 일개 아녀자의 결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설씨는 신씨 부인의 정절이 굳다는 말은 익히 들었으나 자기의 명망이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이 청혼을 받아들이라 믿었는데 이렇게 단호한 거절을 당하고 보니 창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씨는 오기로라도 신씨 부인을 꺾어보려고 제3 매파를 보내 달래보았으나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나중에는 점잖은 양반의 채통을 지키라는 훈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바닥에서는 못해본 일이 별로 없고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으리만치 커다란 세력을 가진 설씨로서도 강철같이 굳은 신씨 부인의 굳은 절개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설씨는 가슴을 태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그만 단념할까?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가슴에 한번 불붙기 시작한 신씨 부인에 대한 연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라앉기는커녕 신씨 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에 대한 연모의 정은 더욱 맹렬해 갔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진정하려고 다른데 좋은 베풀을 구해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한번 색시를 구한다는 소문이 나자 사방에서 매파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흠잡을 데 없는 처녀 혼차가 대부분이었으나 어떤 색시의 말을 들어보아도 신씨 부인에게 비교보면 모두 천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오는 혼담이 도리어 그 마음을 더욱 괴롭히게 되었지요. 그는 모두 혼담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술이나 마시고 글이나 지으며 신씨 부인에 대한 마음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원에 핀 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씨 부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고 동산에 뜬 달을 보면 불현듯 신씨 부인의 생각이 머릿속에 어른거렸지요.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설씨는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을 신씨 부인에게 보내 자기의 서정을 말하고 달래기도 하고 애원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리빨 같은 신씨 부인의 마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목석이로구나. 설씨의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씨는 결국 초조한 끝에 신씨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무리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구비석자되는 남학신을 신고 서울을 다녀오기와 당신이 읍의 서북쪽에 있는 작은 산에 성을 쌓기와 내기를 합시다. 내가 서울을 다녀오기 전에 당신이 산성을 쌓아 놓으면 나는 당신에게 다시는 청혼을 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성을 쌓기 전에 내가 온다면 나의 청혼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내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씨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겨 이 귀찮은 사나이의 청혼을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리라 생각하고 내기를 승낙하였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설씨는 굽이 석재되는 높은 남학신을 신고 서울로 향해 떠났고 그와 동시에 신씨 부인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굽이 석자나 되는 남학신을 신고 서울 갔다 오기나 성 쌓기나 똑같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성을 쌓기 전에 서울을 다녀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버리라는 설씨는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설씨가 오기 전에 기어이 성을 쌓아 그 사나이로 하여금 다시는 혼담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하리라는 신씨의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 성을 쌓아 나아갔습니다. 꼭 이겨야지. 이겨야 한다. 일순간도 신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초 동안도 쉬지 않는 그의 팔다리는 해가 서산에 떨어지려 할 때 성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휴, 한숨을 쉬고 허리를 펴며 신씨 부인은 내가 이겼겠지? 제 아무리 장사인데 굽이 석자나 되는 남학신을 신고 서울을 갔다 오기가 그리 쉽지 않을 테지 하고 얼굴을 들어 서울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신씨 부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앞에는 막 설씨가 돌아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씨 부인은 이미 성을 다 쌓아 놓은 뒤였으므로 미소를 띠고 설씨를 쳐다보았지요. 그때 설씨는 무엇을 눈치챘는지 벼랑간 내가 이겼어!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좋아 날뛰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설씨는 부인의 치마를 가리키며 보시오. 아직 치마에 흙도 털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내기는 내가 이겼소. 그제서야 신씨 부인은 치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과연 흙투성이 그대로였지요. 그는 성을 다 쌓은 것에만 만족하여 마음을 놓고 흙도 털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분하게도 신씨 부인은 진 것이 되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았지요. 성 쌓는 일과 흙 터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으므로 자신이 지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설씨가 저렇게 나오니 자기가 내기에 이겼다고 떠들어댈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다고 자기의 천금보다 귀한 절개를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씨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하고 수십 척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 이곳 사람들은 이 신씨 부인이 쌓아놓은 성을 홀어머니 산이라고 불러 오늘까지 신씨 부인의 갸륵한 절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녀 바위의 전설. 오랜 옛날 오성산 아래 수태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동리라 해야 인가라고는 5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었고 원체 깊은 산골이라 봄이면 고사리나 고비 등 산나물로 연명하고 여름이면 산 비탈에 감자를 심어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산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일찍 남편을 잃고 어린 남매를 키우며 가난한 살림을 해가는 한씨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금순이요, 사내 아이는 길동이라 불렀는데 모두들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씨 집은 구차한 살림이었지만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가정에도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인지 한씨 부인이 우연히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달이 지나고 2달이 되자 점점 유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어린 남매는 정성을 다해 병간호했으나 정성만 가지고 깊은 병이 나을 리 없었지요.
깊은 산중이라 의원을 부를 수도 없고 돈 한 푼 없으니 약 한 첩 쥐어다 쓸 수도 없어 날마다 어머니의 머리밭에 앉아 어머니의 얼굴만 들여다보며 오늘이나 덜하실까 내일이나 나으실까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음씨 착한 한씨 부인이나 불쌍한 어린 금순이 남매를 위하여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었지요.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돈을 걷어 약을 지어다 줄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풍채가 좋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들렸다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한씨 부인의 병에 대한 문의를 받고 친히 가서 한씨의 진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36가지 약초를 구해 달여 먹으면 나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떠났지요. 그날부터 이 어린 남매는 그 노인이 가르쳐준 36가지 약초를 뜯으러 산천을 헤맸습니다. 며칠 동안 다닌 결과 35가지 약초는 구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모연실이라는 약초인데 노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높은 바위 위에 저녁 때만 솟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순이 남매는 저녁 때만 되면 바위란 바위는 모조리 올라가 찾아보았으나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약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 어머니 한씨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들 남매는 저녁 때가 되어 바위를 누비면서 모연씨를 찾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중이 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느냐? 모연실이란 버섯을 찾는데요. 그것은 뭐하러? 누가 아프냐? 저희 어머니 병환이 여러 달째 되었습니다. 약초를 적어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구했으나 모연실만큼은 못 구했습니다. 어허,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러나 모연실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너희들 눈에 쉽게 뜨일 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게요?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 수태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빌어보아라. 너희들을 가엾게 여겨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겠구나. 불공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나요? 하얀 잎살로 밥을 지어 올리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면 된단다. 중의 말을 들은 남매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쌀밥이라곤 구경도 못 해본 처지에 어디에 가서 쌀밥을 구해다가 부처님께 기도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태우던 남매는 쌀이 없으니 대신 감자로 밥을 지어 깨끗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수태사가 보이는 바위에 올라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저 멀리 수태사에서는 저녁 예불을 울리는 종소리가 댕댕 하고 들려왔지요. 마치 두 남매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튿날 저녁 때도 남매는 모연씨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저 절벽 꼭대기에 혹시 모연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깎아지른 절벽 끝에는 수백 년 묵은 노송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이때까지 쳐다보기만 하던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모연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일념에 위태한 것도 험준한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먼 데서 보기에는
절벽이었으나 바위 사이사이에는 풀뿌리와 나무 둥치가 엉켜 있어 간신히 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길동이도 누이를 따라 한 발 한 발 기어 올랐지요. 절벽을 거의 다 기어오른 금순이는 노송에 의지하여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그때 금순이 눈에는 이상한 약초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분명히 노인이 일려주던 모연실이었습니다. 찾았어! 여기 있구나! 어디? 뒤따라 올라오던 길동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따나? 두 남매의 입에서는 동시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모연씨를 찾기는 했으나 깎아내린 듯한 바위 중턱에 붙어 있으니 무슨 재주로 그것을 딸 수 있겠습니까? 남매는 그것을 딸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나 한 발만 내디뎌도 청길 낭떠러지라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지요. 천신만고로 겨우 찾은 모연씨를 눈앞에 두고 그냥 간다면 어머니의 병화는 영영 낫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든 따야 되었습니다. 누나, 내가 내려가 따볼까? 내가 어떻게 내려간단 말이야. 어려워도 내가 내려가야지. 하고는 한 손으로 늘어진 노송의 가지를 잡고 한 손을 내밀어 따려고 보니 그것은 모연실이 아니라 다른 풀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금순이는 손에 맥이 탁 풀려 소나무 가지를 잡았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금순의 모습을 조마조마 지켜보던 길동이 입에서 앗 하는 비명소리가 나왔을 때는 이미 금순이의 몸뚱이가 10여 길 벼랑 아래로 떨어진 뒤였습니다. 이를 본 길동도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을 일으키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굴러 떨어졌지요. 실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에서 절벽을 기어오르던 남매가 시처로 변하여 절벽 아래 이쪽 저쪽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는 풀잎을 새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이튿날 금순이와 길동이가 산에 갔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절벽 아래 죽어있는 남매를 발견하였습니다. 아이고, 금순이가, 아유, 길동이도 있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은 어머님의 병을 근심하며 밤낮 없이 쫓아다니던 어린 남매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식들을 잃은 심정으로 시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느 틈에 자리에 누워있는 한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는지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고름은 풀어헤친 채 한씨 부인이 올라왔습니다. 몇 달간 병석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한씨 부인이 성한 사람같이 달려와 아이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어린 것들이 아이 벼락이란 말이냐. 어머니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동의 얼굴에 어머니 한씨 부인의 눈물이 떨어지자 지금까지 숨도 못 쉬던 길동의 얼굴에 생기가 돌며 긴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이 기적에 둘러섰던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는 환성이 절로 나왔고 한씨 부인은 길동을 덥석안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안은 채 금순이 시체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한씨 부인의 눈물이 금순이의 핏기 없는 얼굴을 적셨으나 기적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모성의 눈물로도 영영 죽어간 금순이를 살릴 수는 없었지요. 이상하게도 이 일이 있은 뒤 한씨 부인의 병은 깨끗이 나았고 길동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씨 부인은 날마다 그 절벽을 찾아가 금순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한씨는 금순을 생각하고 절벽 아래에서 울고 있는데 앞에 있는 시냇물에 금순이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씨는 너무나 뜻밖이라 금순아! 부르며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위만 우뚝 서 있을 뿐 바위에는 구름이 서리고 바위의 모양은 전과는 달리 선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여 눈을 닫고 다시 보아도 선녀의 모습이 틀림없었고 어떻게 보면 금순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금순이의 효성에 감동하여 그를 선녀로 만들었고 바위로 그 상을 만든 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 바위를 선녀 바위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학과 정도전. 이성계가 500년 가까이 계승해온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자 명문 거족은 말할 것도 없고 시정배까지도 조선 왕조를 배관시하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눌려보았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복종시킬 수는 없었지요. 이성계를 따르는 무리들도 겉으로는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지만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민심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천도 후보지로 이성계가 직접 계룡산까지 가보았지만 조선을 다스릴 왕궁이 들어설 자리로는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간절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무학 선사였습니다. 무학은 자기 아버지 이자준의 묘자리를 잡아주었고 그만 만나면 천도 문제도 어려움 없이 해결될 듯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관찰사에게 영을 내려 무학을 찾아오게 하니 황해도 곡산의 고달산에 은거했던 무학이 불려왔습니다. 무학이 들어온 것을 본 태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뵙고 싶던 대사님을 이제야 뵙게 되었습니다. 소승 문안드립니다. 민심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천도가 불가피한데 스승께서 교시해 주십시오. 한양이 어떠하올런지요? 무학은 천도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이란 한수 북쪽이란 뜻으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우선 위치로 보아도 한반도의 중심이요. 역사적으로도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반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백제 근조왕 때 한강을 중심으로 번영하기 시작하여 고구려의 고궁 원왕을 평양에서 죽이고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백제와 신라는 반도의 한 기퉁이에서 잔명을 보존하기에 이르렀으며 신라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래 이곳을 중심으로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한강 유역은 인물로나 물산으로도 요충지였지요. 그러므로 고려 때도 남경이라 하여 중히 여겼으며
여기에서 이 씨가 도읍한다는 풍수 지리설을 따라 한양에 오얏나무를 심어 자라면 베어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한양 천도가 결정되었으나 그 넓은 한양의 어디에 터를 잡아야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무학은 궁궐 세울 터를 찾기 위해 송도에서 한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무학은 먼저 삼각산에 올라 한양의 지세를 살폈지요. 북악산 아래에는 너무 협소하고 왕십리 쪽이 넓은 들이 전개되어 앞이 탁 트이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십리 벌판에 와 보니 해벌어진 곳이 되어 진산으로 삼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낭패한 기분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마침 소를 몰고 옆을 지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무학은 혼자 골똘히 생각하면서 지나치려는데 농부는 소를 끌어당기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소 미련하기가 무학과 같구나. 바른 길을 버리고 왜 지름길로 가려느냐? 무심결에 들은 무학이란 말에 귀가 번쩍 뛰어 저만큼 가고 있는 농부를 보자 비록 소를 몰고 가는 농부일 망정 애사 사람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쫓아 따라간 무학은 농부 앞에 나아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했으나 농부는 들은 척도 않고 왜 그러?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하며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다급해진 무학은 농부의 소매를 붙잡고 간청했지요. 지금 들으니 무학같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셨는데 소승이 무학이 오며 지금 도읍정할 곳을 찾고 있는 중이니 모쪼록 스승님께서는 미련한 소승을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가 무학인지 유학인지 내 알 바 없고 나 같은 농부가 무엇을 안다고 가르쳐 달란 말이오. 그 농부는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했습니다. 무학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정하자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여기서 심리만 되돌아가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가리키는 쪽으로 심리를 들어오니 과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동쪽으로 시내가 흐르는데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명당을 놓고 왕십리 부근에서 어적거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학은 농부 차림의 이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지요. 십리만 더 가라는 고사에 따라 지금의 왕십리란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학의 보고에 의하여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는 일은 확정되었으나 진사는 어느 곳으로 하며 좌청룡 우백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무학과 정도전의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무학은 인왕산을 진산으로 삼고 백악과 남산을 청룡 백호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도전은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남면하고 다스렸다는 말은 들었어도 동양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정도전이라면 개국 1등 공신으로 이성계의 창업 경륜이 모두 그에게서 나온 실력자였으므로 결국 그의 주장에 따라 북한산 아래 본 궁터를 잡고 삼각산을 주산으로 남산을 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무학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나 200년이 지나 나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조선이 건국한 지 만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란 대전란이 있었습니다. 궁터를 정하는 일뿐 아니라 도성을 쌓는 일에도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서대문구 현저동 인왕산 밑에
오똑산 선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무학이 지리를 보니 이 바위를 성 안으로 넣고 쌓으면 조선 왕조에서도 불교가 성하겠고 밖으로 내놓으면 불교가 쇠할 징조였습니다. 승려인 그로서 이 선바위를 안으로 놓고 성을 쌓으려 한 것은 당연하였지요. 그러나 정도전은 이것을 밖으로 내놓고 쌓기를 주장하여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리에도 능한 그가 풍수지리설에 일가견이 있음은 물론이고 고려 말기 불기의 폐단을 통감하여 불시 잡변까지 지은 불교의 배척의 선봉자였던 것입니다. 불시 잡변은 정도전이 쓴 책으로 불교와 그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새 왕조에서까지 불교가 융성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였습니다. 피차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을 자고 나니 인왕산에 눈이 약간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선을 그은 듯이 선바위 안쪽으로만 눈이 온 것이었습니다. 태조는 눈이 내린 자리대로 성을 쌓게 했지요. 선바위가 성 밖으로 나온 것은 물론이고 무학도 천운이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왕궁터를 잡는 거에 못지않게 죽은 뒤에 유택을 정하는 일 또한 중요했던 태조는 무학에게 물었습니다. 내 일생을 마친 뒤에 유물을 간수할 만한 자리를 보아주오. 그리하여 무학이 전하의 아들과 손자를 대대로 여기에 장사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곳이 태종능이 있는 동국능이다. 이곳에 정로 최산이란 자가 대대로 살았는데 이 지역의 땅을 바치자 태조는 그에게 전장 100개를 하사하였습니다. 언젠가 태조가 자기의 유택자리를 돌아보고 있던 중 잠시 망우리 고개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태조는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제 내 갈 곳은 정해 놓았으나 백성들의 유택이 걱정이요. 이렇게 말하자 따라가던 직원이 신이 미련하오나 이곳의 지세를 보오니 만호 장안의 묘지로 되기에 적합할 듯합니다. 이리하여 결국 망우리를 공동묘지로 정하고 이태조는 내가 돌아갈 곳과 백성들의 묘지를 정하였으니 나도 이젠 근심을 잊어노라 하면서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심을 잊었다는 뜻으로 망우리란 이름이 생긴 것이랍니다. 천년묵은 복숭아. 멀고 먼 옛날이었습니다. 바닷가 어느 마을에 왕동이라는 아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으나 왕동은 일도 잘하고 또 힘도 장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지요. 그는 늘 밝은 얼굴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어른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푸르고 싱싱한 참대나무를 한 짐 잔뜩 베어다가 밤늦도록 대바구니와 조리를 짜서 장에 내다 팔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 좋은 과일들을 사다가 대접하였지요. 언제나 어머니가 제일 즐겨하시는 과실은 무르고 맛 좋은 감이었습니다. 왕동은 자기 자신도 감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다만 한 알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언제나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어머니에게 대접하였지요.
이런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착한 아들에게 감을 맛이라도 보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왕동은 잠자코 받아들고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먹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 날에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왕동에게 하루는 뜻밖에도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중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왕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을 보살폈고 여러 가지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근심하며 착하고 부지런한 왕동을 도와주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사나운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창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서슴지 않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생선국을 대접하였습니다. 왕동은 어머니가 잡수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다 구해다 드렸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맛 좋은 감만은 구해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열리는 감은 없을까? 왕동은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어머니 옆에 앉아 여러 날 밤을 새운 왕동은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름다운 선녀가 대바구니에다 맛 좋은 감을 하나 가득 담아들고 왕동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동아, 너는 참으로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준단다. 자, 어서 어머님께 대접하여라. 그리고 이 바구니만 있으면 언제나 감이 생긴단다. 그리고 선녀는 왕동에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천년 묵은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복숭아를 구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왕동은 선녀가 준 새빨간 감을 보자 너무도 고마워서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꿈을 깬 왕동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길이나 물어보고 일어설걸.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착한 이웃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왕동은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도 가도 모진 눈보라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눈보라 속을 뚫고 헤쳐나갔지요. 그가 얼마를 더 갔을 때 해는 져서 캄캄해지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왕동이 아무리 애를 쓰며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없고 고달픈 몸을 쉬어갈 곳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 속을 헤치며 높은 산 어두운 벼랑길을 더듬어 올라갔지요. 갈수록 눈바람은 윙윙 아우성치고 고달픈 몸은 자꾸만 깊은 눈더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왕동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너는 어디서 오는 놈이냐?
그 바람에 왕동은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 위에서 집채만큼 커 보이는 호랑이가 퉁망울 같은 눈알을 번쩍거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왕동은 속으로는 매우 겁이 났으나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마주 소리를 쳤습니다. 오냐? 나는 천년 묵은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를 따라가는 왕동이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함부로 큰 소리를 치며 앞을 막느냐? 하고 왕동은 당당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더욱 번쩍이면서 앞발을 번쩍 들고 왕동을 덮치려고 하였습니다. 용감하고 침착한 왕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얼른 구부렸다가 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 입에다 양쪽 끝을 쑥 밀어 넣었습니다. 왕동이가 손을 떼자마자 대나무 지팡이는 사정없이 쭉 펴졌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의 입은 그만 찢어질 지경으로 벌려졌습니다. 호랑이는 입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네 발로 땅을 버벅버벅 허비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그때 왕동은 호랑이의 사정을 보아 다시는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타이르며 입에 물렸던 대나무 지팡이를 뽑아 주었지요. 그런데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는 제 심보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왕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왕동인들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왕동은 달려드는 호랑이 아가리에다 이번에는 더 깊이 대나무 지팡이를 구부려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돌멩이를 얼른 들쳐가지고 내리쳤지요. 요놈! 이래도 나를 물 테냐? 호랑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리던 손을 멈추고 한 가지 좋은 꾀를 생각해냈지요. 호랑이를 죽일 것이 아니라 그놈을 타고 먼 길을 빨리 가자. 왕동은 호랑이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태워 가기만 하면 용서할 테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서슴없이 왕동에게 등을 돌려댔지요. 왕동은 호랑이의 두 귀를 단단히 쥐고 등에 올라탄 다음 제가 가고 싶은 쪽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왕동을 태운 호랑이는 단숨에 산을 넘어 벌판을 내달렸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 날은 다시 밝아오고 눈보라도 잠들었지요. 그러나 천년 묵은 나무가 있을 만한 곳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가도 가도 하얀 눈 속에 앙상한 가지를 벌린 어린 나무들만이 바람에 앵앵 울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지나가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들 호랑이를 탄 왕동을 이상하게 여길 뿐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년 묵은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그들의 말을 허수이 듣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천년 묵은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 알겠지? 이 말을 새기면서 왕동은 다시 호랑이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왕동은 머리카락이 눈처럼 새하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왕동은 호랑이를 멈추고 얼른 땅에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왕동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빙긋 웃더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마도 1000년을 산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1000년 묵은 나무는 있다. 그런데 어떠한 나무에 흰 복숭아가 열리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하여간 북쪽으로만 더 가거라. 삼천리 넓은 벌판을 한 절반쯤 지나가면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고장이 있다. 거기는 학과 사슴과 거북이 다투지 않고 의족해 사는 푸른 동산에 사철 푸른 소나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우거져 있단다. 거기 가서 물어보고 약을 구해다가 어머니께 대접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니? 우선 그곳을 찾아가자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며 그 마음에는 어떠한 위험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너는 우선 그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를 내버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너의 효성이 지극한가 아는가 하는데 달렸다. 하고는 미처 인사할 사이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동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잠시 두리번거리던 왕동은 할 수 없이 할아버지 말대로 호랑이를 버리고 제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몇 번을 건넜고 산도 몇 번을 넘어서 찾아가는 삼천리 벌판의 푸른 동산은 참으로 멀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방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눈을 딴 데 팔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갔지요. 다리를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포근한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중한 병을 생각하는 왕동은 이 모든 것을 용하게 견뎌내면서 자꾸자꾸 걸어만 갔습니다. 얼마 후에 왕동은 또다시 커다란 강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강 건너에는 유달리 푸른 동산이 바라 보였지요. 혹시 저 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왕동은 한결 기운이 났습니다. 왕동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그 강을 건너가려고 했지요. 그러나 강에는 뱃사공도 없고 나룻배도 없었습니다. 왕동은 헤엄을 쳐서 건널 작정으로 옷을 훌훌 벗어 머리에 이고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으르렁 땅땅하고 번개가 일어나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강 복판이 쩍 갈라지면서 수염이 긴 청룡 한 마리가 머리를 번쩍 축혀들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에 왕동은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왕동은 두 손을 힘껏 내두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억센 물결로 하여 헤어날 수 없는 왕동은 물을 듬뿍 들이켰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용의 꼬리는 이미 왕동의 가슴을 칭칭 감아쥐고 시뻘건 입을 떡떡 벌리며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기에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이 강물에 뛰어들었느냐? 그러자 왕동은 더욱 겁이 났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용서해 준다만 강을 건너가지는 못한다. 만일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때는 영영 강물 속에 빠뜨려 버리겠다. 하고 호통을 치면서 왕동을 벌판 위에다 휙 뿌려 던졌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이 강을 건너가서 어머니의 약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은 왕동은 다른 곳으로 하여 또다시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용이 날아와서는 왕동을 꾸짖으며 벌판으로 휙 뿌려 던졌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얼이 빠질 지경에 이른 왕동은 그래도 한사코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용들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왕동을 꾸짖고 뿌려 던졌습니다. 그러한 다툼질이 9번째 거듭되었을 때입니다. 금시 비가 먹고 햇살이 퍼지면서 무지개를 타고 수많은 선녀들이 나타나서 왕동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선녀가 왕동의 앞으로 다가서며 우리는 너의 효성이 그렇듯 지극한 줄을 몰랐다 하고는 왕동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왕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꿈에 본 선녀였습니다. 왕동은 선녀를 따라 푸른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갔지요. 동산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새들이 있고 학과 사슴이 있고 기기묘묘한 바위와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었으며 그 아래 푸른 모대는 붉은 붕어와 큰 거북이 서로 의좋게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왕동은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경치에 그만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녀가 그의 앞에 비단옷과 꽃신을 내놓으면서 푸른 못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옷과 신발은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여기에 온 것이지 좋은 옷이나 꽃신이 그리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 약이나 어서 주십시오. 하고 왕동은 졸랐습니다. 선녀는 빙긋이 웃으면서 손을 들고 있던 큰 덩어리 하나를 내보였지요. 왕동이 받아보니 그것은 흰 떡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놀려줍니까? 배고픈 나에게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을 구하기 전에는 이 떡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 바로 천년 묵은 나무에서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라고 하였습니다. 선녀는 그 밖에도 더 많은 복숭아와 함께 이 산에서 캔 3가지의 삶과 사슴의 뿔을 비롯하여 27가지나 되는 약을 한 짐 잔뜩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동을 하게 태워 고향으로 떠나보내면서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보아라. 왕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 산에 와서 약을 캘 수 있도록 강에다 나룻배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나운 용들을 쫓아 보내달라고 하였지요. 선녀는 그 자리에서 9마리의 용을 불러 하늘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녀는 푸른 못에서 헤엄쳐 노는 거북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부터 공연히 헤엄만 치며 놀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보다가 언제든지 이 강가에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업어 건네드리도록 해라 하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 이름을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하여 구룡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동산은 약이 많이 난다고 하여 약산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약초를 캐러 왔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